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서브타이틀을 가진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죠. 이 책을 좀 더 사례를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의사 직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경제 경영, 그러니까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 등의 이런 일자리를 이미 상당 부분 침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시를 내리는 그런 AI의 현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내용은 이제 잘 알겠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직업군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또는 뭐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현장에서 움직이는 일이라던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워낙 많은 일이라서 뭐 나의 일은 지식 집약적이라던가 또는 뭐 하이테크가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먼저 그 일부의 전문직 그 직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의사 직군과 이제 그 애널리스트 경제 경영 직군을 좀 봤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일단 약사라는 직업군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전문직의 미래, 이 리처드 서스킨스가 쓴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11년에 문을 연 미국의 한 약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인간 약사가 없고요. 인공지능 약사만 있는데 200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인간 약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전 세계 최강의 그런 수준의 인간 약사가 실수를 저지르는 이 퍼센테이지로 좀 대비를 해보면 약 3만 4천 건의 이 조제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런 통계치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면 중국도 곧 이뤄내죠. 2017년 후반부터 인간 약사를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이걸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약 4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인간 약사들이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약사가 되는 길도 참 길고 험난하죠. 의사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임상 부분이 빠지니까 뭐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약의 뭐 여러 기전과 효과들을 좀 다 공부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대학보다 교과 과정도 더 많고 길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의 나라가 좀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좀 그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직업군들은 이제 곧 인간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모든 대형 병원의 이 조제실은 사람은 사라지고 AI만 존재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에 연관된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고, 그 사람의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로봇 관련 기자재들도 이미 상품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과 선진국, 그리고 일본, 중국 등에 이어서 이제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이제 전 세계 약국의 조제실에서 사람이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의 경우와 비슷하게 인공지능 약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만의 어떤 감성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의 인간 약사들은 뭐 살아남겠죠.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약사는 곧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추가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식적인 분야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반의 그 환자들이 인공지능 약사를 인간 약사보다 더 좋아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이유가 이 조제 능력, 그러니까 이 지식의 차이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위생적으로 약을 좀 조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크다고 해요. 약을 조제하는 조제실.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뭐 일반 약국을 가도 주최실은 보통 이렇게 좀 방화벽이 쌓여져 있죠. 그리고 막 안을 볼 수 없게 해놨고요. 물론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고 효율적 있게 좀 해놨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약이 조제되는지 사실 좀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어, 뭐 그리고 이제 약사 개인별로 좀 위생의 차이도 있을 거고 뭐 습관이나 버릇의 유무도 있을 거고 뭐 말이죠. 크게 보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인간이 AI에게 대체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인간들의 이 긴 역사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각박해지고 이 개인화되는 시대에서 과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해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일이 뭐 술술 풀린다.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불신이 이 결합돼서 더욱더 암울한 사람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매우 참 두렵고요.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그리고 자신을 우선하는 이 사람의 이 뇌구조, 이것을 절대로 이겨내거나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인공지능은 아마도 사회 전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AI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인간을 대체한다. 그러면 뭐 법률이라던가 사회적 합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뭐 금지하거나 어떤 방면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뭐 전혀 전혀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하기사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몇십 년간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뭐 제가 좀 생각한다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개인의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의 너무나도 빠른 변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약사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좀 법률로 무장하고 있는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좀 통칭 법률 직군은 무사할 것인가? 혹시라도 좀 버틸 수 있으면은 아마 이 직업군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와 관계없이 그냥 법률적인 규제, 제약으로 어느 정도는 좀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읽고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또 생각이 짧았구나 하는 그런 좀 결론만 얻게 되는 씁쓸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례를 좀 보면은요, 영국의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영국의 셰필드 유니버시티, 뭐 이런 좀 유수의 학교들이 인공지능 판사를 개발했습니다. 초보 수준의 인공지능 판사지만 판결의 정확도가 무려 79%.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판결 정확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재판을 한다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실제 판결과 비교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판사는 이 법적 판단은 물론이고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재 존재하는 인류 최고 수준의 판사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우리나라 대법원도요. 2020년까지 이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분야의 재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욕을 덜 먹는 이런 재판에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이 리걸 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상당히 활성화돼서 상용화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1,500여 개가 넘는 이 법률 회사에서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것도 뭐 2018년 기준이니까 훨씬 더 많아졌겠죠? 변호사가 지금 뭐 미국 기준으로 좀 돈벌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소송의 나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프랜차이즈 매장 가가지고 내 실수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런 것도 소송을 걸어서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 재판을 이끌어내는 게 현재 미국의 이 리걸 이제 시장인데요. 여기서 더더욱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쌈짓돈까지 인공지능이 싹 다 가져가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할 일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군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됐다는 말이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게 없어진 변호사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서 모든 부조리를 키우고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좀 고급 인력의 좀 말로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가? IBM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16년에 뉴욕의 한 로펌에 좀 프로그램 이식이 됐습니다. 이 로스가요, 미국이 독립한 이 1776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250년 되는데, 이때 동안 미국에서 생성된 모든 법률 문서를 저장하고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 문서들을 필요할 때 1초당 10억 장씩 불러내서 읽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니까요, 로스는 뉴욕 최고의 인간 변호사들이 며칠에 걸려 처리하는 법률 업무를 단 몇 초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왜 뭐 좀 좋은 학교에 법대를 입학하면은 동네에서 돈 모아서 플랜카드 걸고 잔치 벌였죠? 근데 법대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치열한 이 고시패스의 길을, 뭐 요즘은 로스쿨도 있지만 그런 길을 겪어서 결국엔 이 변호사라는 타이틀, 이 라이센스를 확보했는데요. 이 말로가 이렇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으로 이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영국 법률회사 이 렉스, 되게 유명한 회사죠. 여기 CEO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 변호사가 300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오류 확률 거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덕분에 우리 로펌은 인건비를 8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이것도 현재의 상황이며 앞으로 더욱 줄일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 변호사를 전혀 뽑을 생각이 없다. 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변호사들 일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8년 2월에 이 한국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유렉스,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프로그램 이식이 됐습니다. 뭐 우수한 인공지능이겠죠. 뭐 좀 실망시키지 않고요. 변호사 여러 명이 뭐 전문 어시스턴트들 합쳐가지고 한 열댓 명이 해야 되는 법률 업무를 2, 30초 안에 끝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매우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법률 업무인 만큼 뭐 서류 업무가 많고 옛날 것들을 좀 갖고 와야 하는,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봐야 하는 뭐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뭐 적용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 인공지능이 인간 변호사를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을 이 수많은 이 그 고객층들과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들의 고충을 일일이 들어주고 뭐 문제들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인간 감성적이고 복잡한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변호사.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인간 변호사들과 인공지능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붙은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20명의 인간 변호사들이 이 로지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하고 대결을 했고요. 이제 변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별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20명의 인간 변호사들이 이제 로긱스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와 영국에서는 이제 좀 생존의 위협을 느낀 변호사들이 아주 끝장을 보자, 그래서 100명이 동원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크런처 알파라는 인공지능 변호사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명, 20명, 100명, 140명 대 3이죠.
결과는 뭐 당연하게도 이제는 당연한 게 됐어요. 인간 변호사들의 완패 참패였습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들은 이 인간 고유의 감성적인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분야에서도 인간 변호사들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는 뭐 뒤집어 말하면은요, 그동안 변호사들이 이 법률 업무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수행해 왔는가, 뭐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 이 변호사 라이센스를 이딸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좀 참고 젊은 날에 아주 이 귀한 시간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라이센스를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열심히 하기가 힘든 겁니다.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하고 뭐 사교 파티나 친목 자리에도 가고 싶고 취미도 해야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루틴화해서 대충대충 한 거죠. 바로 이 좀 비슷하고 루틴화 되게 하는 일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죠. 결국 다 밀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이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각 나라의 최고 수준의 인간 변호사들 그동안 해왔던 업무 방식이 자신이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바로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예,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의사들 그리고 약사, 예, 법률가 뭐 기타 이런 직군의 계층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의사, 약사, 뭐 법률가 등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혹은 대체되더라도 굉장히 먼 훗날의 일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도 책에 이런 내용을 좀 기술해 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약국에 갔을 때, 그리고 그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던가, 어떤 느낌을 받았던가 불편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이 병원과 약국을 한 번이라도 안 간 사람은 없겠죠? 몇십 년 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들. 그렇지만 저는요, 이 환자의 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아픔에 굉장히 절실하게 공감을 해서 뭐 함께 아파해 주거나 예, 눈물을 흘려 준다거나 하는 아니 뭐 거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죠. 직업인데. 그 본인이 해야 하는 업에서 의학적, 약학적인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 치료법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뭐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춤적인 친화적인 그런 치료법을 제시하는 적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판검사나 변호사 하다못해 뭐 경찰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좀 굉장히 사무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뭐 약국 같은 데가 그래도 제일 많이 가니까 이런 직군 중에서는 그냥 뭐 달라고 하면은 얼마입니다. 이게 끝이죠 뭐. 뭐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처방전 갖고 가면은 그나마 좀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식후 몇십 분.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세요. 뭐 이게 제가 받아본 친절의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9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약국에서 담배를 팔았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직업적인 윤리를 떠나 가지고 좀 인간적인 예, 좀 인간성의 문제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감성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되게 좀 우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성, 감성, 뭐 본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현재 우리네 사회에서 가장 인간성이 부족한 직군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뭐 인간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의사, 인간적인 변호사 뭐 몇 명이나 만나봤습니까? 비인간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초, 중, 고, 대학교 심할 경우에는 뭐 대학원과 그 의사 같은 경우에 훨씬 길잖아요. 그런 과정 끝에 그 자리를 얻었는데 그 얼마나 절차탕마했겠습니까? 자신을 다잡고
놀고 싶은 마음 참아가고 주위의 기대를 받아가며 그 자리를 땄으니까 이제 그 뭐 돌려받아야죠. 돈도 좀 벌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그러려면은 더욱더 기계적으로 좀 돈 나오는 데서 뽑아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무슨 감성적인 치료를 하고 인간적인 그런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해도 매우 소수일 거고요. 대부분은 뭐 굳이 뭐 본인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소속하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 법률법인 증권사 이런 데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고액 연봉은 뭐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인성이다 감성이다 하니까 진짜 좀 우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감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례를 좀 보면은 과연 인간의 감성은 어떤 것인가를 좀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요. 이 자국의 판사들이 내린 1,000건의 판결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책에 10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좀 보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판사들은 아침을 잘 먹으면 매우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점심을 잘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은 좋은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그 전 세계 인간 판검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뭐가 인간적인 판결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를 보면은 아주 그냥 엉망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다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리 후한무치한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제 법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신임 변호사를 쓰면은 정관예우로 해서 그냥 엔간하면은 뭐 집행유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돈만 좀 쓰면 되죠. 뭐 재벌이나 정치가 등 뭐 뻔하죠. 어제까지 막 벤치프레스 막 100kg씩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초라한 모습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참 한심하죠. 이렇게 압력과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힘이 들어가는 이런 관행 아주 고질적인데요. 사건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인공지능에게는 없겠죠. 해킹만 조심하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수사하고 검사하고 재판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공정한 이런 재판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비인간적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인간성 버릴랍니다. 게다가 이제 재판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끝나겠죠. 뭐, 뭐 여러 가지 상황 참작을 할 것도 금방 끝날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 판사가 전 세계에 이제 널려 있는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증거를 취득하고요, 채집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형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물리력이 필요하니까 뭐 조금은 더 오래 버티겠지만요.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요, 변호사 계층들이 인공지능에게 좀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은 굉장히 좀 뭐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지만요. 뭐 시작이 반이지 결국은 뭐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가 나온 뒤에요. 이걸 과연 어디다 쓰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곧 이렇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순서가 끝나면은요. 이제 인공지능의 수준을 판검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럼 판검사도 대체되겠죠. 대신에 이제 이 계층들은 이제 권력과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아주 극심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지만요. 결국은 결론은 마찬가지죠. 결국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게 될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사라진다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까 역시 공무원이야. 공무원을 하자. 이게 정답이었어. 과연 그럴까요? 일본 치바시에서는요. 2017년 이 보육 관련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공무원을 투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 공무원 30명이 일주일 넘게 매달려야 해결이 될까 말까한 업무를 고작 몇 분도 아니고요. 몇 초 만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말이죠.
이 실험에서 이 증명된 인공지능 공무원의 효율성에 매우 감탄한 이 일본의 지자체 장들은 인간 공무원의 업무를 인공지능에 맡기는 프로젝트를 가열차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인간 공무원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고 해도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노년층에 대한 케어 업무를 한다던가 약간의 이제 좀 완충장치는 있겠지만 언젠가 결국엔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다 대체된다는 얘기예요.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인공지능 행정비서와 인공지능 정책자문관 같은 이 인공지능 공무원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간형 로봇 공무원을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나 세무서 이런 데 배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혁신처는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절반 이상, 그리고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25% 이상, 전문 직무 담당 공무원의 25% 이상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2045년까지는 이를 추가로 30% 더 이상 더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가장 안전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공무원만큼 불안한 직업도 없습니다. 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 직군과 직렬로 나뉘어지긴 하지만요. 생각해보면은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좀 속된 말로 영에 가깝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 1순위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을 하죠, 국가가.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세수는 줄고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지면은요. 결국 뭐라도 하게 됩니다. 그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기타 여러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선망하는 여러 라이센스들,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인간이 이 초중고 대학교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직군들, 한마디로 이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이런 직업들은 예외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종말을 맞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을 대체하고 뛰어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말했듯이 이미 2010년경 이후로 그 능력을 갖추었고 그 이후로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지배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어떻게 생각해도 암담한 미래의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인가?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이 서양권에서는요, 이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방식의 교육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싱귤레리티 대학교가 있는데요. 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뇌를 연결하는 사람, 커넥티드로 연결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지구 밖의 소행성에서 희귀광물을 채굴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람, 이 노화의 속도를 줄여서 젊음을 되찾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고 창조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 각자의 나라에서 또는 주변에서 몽상가, 혁신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밟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싱귤레리티 대학교인데요. 2008년에 이 구글과 미 항공우주국 등이 후원해서 세운 곳이고요. 4년제 정식 학위는 아니라 이제 10주 코스의 창업대학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교수진이 좀 매우 훌륭하고요. 자본의 제공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미래학, 인공지능 로봇, 유전공학, 나노에너지, 우주공학 등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수진 또는 학생으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좀 교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 학교. 몇십 명 뽑지도 않는데 수만 명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때 이제 뭐 미친 생각을 가졌다고 의심되던 사람들, 이제는 그런 그들의 생각이 하나둘 실현되고 미래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게 이 현재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인의 경우에 이렇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이 서양권에서는 이 아이들 때부터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함께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좀 학교를 많이 좀 세우고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교육진과 많은 자본을 들여서 굉장히 좀 잘 해놨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시 경쟁률도 엄청나고 소위 이제 좀 미국 기준으로 좀 상류층이다, 좀 저명 인사다 하는 이런 집안의 이제 아이들이 이쪽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이 공립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양질의 그런 교육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다니는 아주 우수하다는 그 학교 중에 하나를 참관했다고 해요. 수업하는 내용을. 그리고 그거를 좀 보자마자 바로 애들 손 잡고 그 학교를 나와서 자퇴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이 에드 아스트라. 10명 안팎의 학생에서 좀 시작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도 한 50명이 채 되지 않는 완전 소수 정예의 학교입니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뭐 일반 사립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보링 컴퍼니 중에 한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요. 그마저도 이 학교 측의 이 초청 없이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입학에 관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뭐 캠퍼스 투어를 하지도 않아요. 2017년 기준으로 이 12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배당이 됐는데 미국 최고의 엘리트 학부모들 400명의 학부모가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 몇몇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학제라든가 교육 제도도 완전 비밀에 좀 붙여져 있는데요. 뭐랄까 좀 벤처 캐피털의 인큐베이터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뭐 약간의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학생들 뭐 과제나 성적 평가가 따로 없고요.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따라서 팀 단위로 협력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자신들이 보기에 싫어하는 과목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수학, 과학, 공학, 그리고 인간의 윤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뭐 언어라던가 음악, 스포츠 교육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움직여서 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뺀다는 거죠. 수업료와 기자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부 머스크가 사비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결국 머스크가 주창하는 내용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곧 미래 사회에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의 위협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좀 보고 생각하고 좀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옛날 영화가 하나 좀 떠오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키아누 리브스를 세계적인 이 스타로 만든, 뭐 원래도 좀 잘 나갔었지만, 바로 매트릭스인데요. 뭐 아마 좀 다 아시겠지만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본 지가 오래돼서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제 세상의 배경인데요. 이곳에서 이 기계에는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서 인간을 그 공급원으로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붙잡힌 인간들은 이 전부 이 금속으로 된 인큐베이터 안에서 알처럼 갇혀서 좀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뭐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 같은 뭐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전부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뭐 아들과 딸이 있는 아주 행복한 가정의 가장, 뭐 이런 식으로요.
이 기계들이 이 거짓 현실을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요. 여기서 이제 선구자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 미스터 앤더슨, 그 키아누 리브스인데요.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이제 내밉니다. 즉 주인공은 이 위에서 설명한 인큐베이터 속에서 현재 기계의 공급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기계가 심은 이 거짓 기억 덕분에 한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란 약은 주인공이 현실 그대로 뭐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자신이 프로그래머라고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약이죠. 현실에 체념하게 하는. 그런데 또 하나의 빨간 약은 이 주인공을 인큐베이터에서 깨어나게 해서 이 거짓된 꿈을 주입하는 이 기계로부터 정신을 차리게 하고 본인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파란 약은 이 현실은 외면하겠지만 행복하다고 주입되어진 감정을 갖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뭐 그런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계 에너지원으로 쓰이다가 몸이 망가진 채 결국 폐품처럼 버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빨간 약은 현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곳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었죠. 허황된 거짓 꿈에 좀 안주하면서 인큐베이터 속의 이 영양분 덩어리로 영원히 잠들 뻔했던 자신을 일깨우게 해준다는 것이 이 빨간 약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교육과 가치관입니다. 뭐 굉장히 영화니까 이제 극화된 요소가 많겠죠. 일단 그렇게 발달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뭐 인간을 뭐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도 좀 황당하지만 어쨌든 그게 주는 의미가 뭔지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위시한 이 4차 산업혁명,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뭐 1, 2, 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유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쪽은 완전히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전에 1, 2, 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좀 성격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루 종일 어느 정도의 신체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계가 뭐 더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좀 반복적이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니까 그에 좀 더 잉여적인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된 좀 사람이 보다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날의 이런 창조적인 또 보다 발달된 이런 좀 현실을 만들 수 있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 대만 들어오면은 현재 인류에서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부분조차도 얼마 못 버티는 그런 현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어, 사람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세계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이 교육 상황은 암담하다 못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교사진들, 그냥 임용고시 보고 한번 좀 발령 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좀 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좀 몇 년간 반복되는 교사 생활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오히려 처음 발령받았을 때가 이 가장 능력의 절정기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 인간적인 교육을 한다던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적인 애정을 주는 교사를 볼 수도 없었어요. 뭐 현재의 이 교권이 사라진 분위기에서 교사들에게만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 그러면 다른 직업을 찾았어야죠. 그리고 그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식은 있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모르니까 기껏 새로운 평가 방법이라는 게 뭐 줄넘기 테스트,
세상에 줄넘기 과외 학원도 있더라고요. 나 참 이런 경우에는 좀 한심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를 가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대요. 예, 세상의 변화를 좀 인정하기 싫고 때로는 거부하는 이 학부모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생을 낸다는 좋은 학원, 그 학원을 그러니까 입시가 치열하니까 그 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치열하다고 해요. 그 학원을 가기 위한 서브 학원을 다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그것도 그쪽에서 공부를 좀 잘한다는 애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책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뭐 나도 귀가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듣고 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뭐 하는 것이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전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실리콘밸리의 IT 거인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정재계 관료, 기업인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 흔히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 명사들, 그들이 가장 아끼는 자녀에게 어떤 교육과 어떤 학교의 그런 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길러라.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책을 많이 읽고 계속 생각하라.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교육의 전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